여러분은 바이킹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거친 북해를 가르며 나아가는 긴 배, 낯선 해안에 상륙하여 거침없이 약탈하고 노르웨이로 막대한 보물을 싣고 돌아오는 용맹한 전사들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사실 그 바이킹의 현대 후예들은 칼이나 돛도 없이 역사상 훨씬 더 위대한 습격에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바다 밑에서 검은 황금, 즉 석유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약탈하는 대신 과거 바이킹 제국이 꿈도 꾸지 못했던 거대한 부를 축적하는 돈의 기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북유럽의 작은 나라 노르웨이가 석유라는 자원을 세계 최대의 국부펀드로 전환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며, 동시에 돈과 권력, 그리고 미래를 지배하는 법칙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을 이해하려면 석유가 발견되기 전 노르웨이의 모습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20세기 초 노르웨이는 결코 부유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어업과 해운업, 소규모 공업에 의존하며 유럽의 변방에 자리 잡은 소박한 국가였죠. 수세기 동안 노르웨이인들은 척박한 자연환경 속에서 힘겨운 노동으로 생계를 꾸렸고 아들들을 망망대해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마치 1960년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우리처럼 말입니다. 1950년대의 그 누구도 이 나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회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대판 바이킹의 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외국의 땅이 아닌 그들 발밑의 깊은 바닷속에서 말이죠. 1960년대 지질 탐사를 통해 북해 아래에 엄청난 양의 석유가 묻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1969년 세계 최대 유전 중 하나인 에코피스크 유전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인구가 400만 명에 불과했던 이 작은 나라에게는 그야말로 신들이 파도 아래에 숨겨둔 보물 상자를 열어준 것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수많은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석유를 발견한 대부분의 국가는 결국 그 자원의 축복이 아닌 저주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자원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너무 쉽게 얻은 돈이 오히려 국가를 파괴하는 역설이죠. 석유로 벌어들인 막대한 부는 부패를 낳고 통화 가치를 급등시켜 다른 산업을 고사시킵니다. 한때 남미의 부국이었지만 지금은 경제가 파탄난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모두 석유가 어떻게 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취약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노르웨이는 그 함정을 똑똑히 보았고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흥청망청 돈을 쓰는 대신 엄격한 규칙을 세웠습니다. 1970년대 정부는 국영석유 회사인 스타토일을 설립하여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했습니다. 석유 수익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그 부가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노르웨이 지도자들은 석유가 경제를 과열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과거 네덜란드가 천연가스 붐으로 인해 겪었던 재앙적인 경험에서 유래한 네덜란드병이라는 현상이었습니다. 정당을 초월하여 노르웨이 정치인들은 거의 혁명적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이 보물은 우리 세대가 마음대로 쓸 돈이 아니다. 이것은 국가 전체의 것이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의 것이다라는 원칙이었습니다. 이러한 절제 속에서 노르웨이인들은 그들의 DNA 깊숙이 새겨진 바이킹의 본능, 바로 장기적인 사고를 드러냈습니다. 먼 옛날 그들의 조상 바이킹은 거친 대양을 건널 수 있을 만큼 튼튼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예들은 제국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튼튼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1990년 노르웨이는 정부 연기금 글로벌이라는 이름의 국부펀드를 설립했습니다.
규칙은 단순하고 엄격했습니다. 모든 석유 수익은 이 펀드로 들어간다. 정부는 매년 펀드 총액의 약 4%에 해당하는 극히 일부만 지출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자금은 전 세계의 주식, 채권, 부동산에 분산 투자한다. 이것은 단순히 비상금을 모아두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수세기에 걸친 폭풍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설계된 거대한 금융의 방주이자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규모가 미미했습니다. 석유 자금이 조금씩 들어왔고 수익이 눈에 띄게 나타나기까지는 수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칠흑 같은 밤바다를 묵묵히 저어가는 뱃사공처럼 그들의 인내와 원칙은 마침내 빛을 발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자 펀드 규모는 수천억 달러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가치는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천조 원을 훌쩍 넘어서며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국부 펀드로 우뚝 섰습니다. 이 펀드는 전 세계 상장 주식의 약 5%를 소유하고 있으며 뉴욕, 런던, 파리의 핵심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국민 한 사람당 약 3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는 그 어떤 바이킹 약탈단이 고향으로 가져온 보물보다도 훨씬 더 큰 가치입니다. 하지만 성공의 진짜 비밀은 석유가 아니라 바로 절제였습니다. 유가가 급등했을 때에도 노르웨이는 과소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산유국들이 보조금 지급, 호화로운 궁전 건설, 과시용 프로젝트에 돈을 쏟아부을 때 노르웨이는 4%룰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펀드가 아무리 커져도 정부는 매년 극히 일부만 가져다 쓸 수 있었습니다. 발밑에 쌓인 황금산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엄청난 반발을 살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 원칙은 굳건히 지켜졌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물가는 안정되었고 통화 가치는 과열을 피했으며 오늘의 탐욕으로부터 내일의 부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투명성은 또 다른 성공의 주춧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국부 펀드는 비밀리에 운영되지만 노르웨이 펀드는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펀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돈이 어디에 투자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인권을 침해하거나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윤리 강령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바이킹이 약탈해온 동전 하나하나를 공공장부에 기록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세계 금융계에서 이들의 투명성은 그 정도로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한편 다른 나라들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한때 석유 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는 무분별한 지출 끝에 유가가 하락하자 국가 경제가 붕괴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석유 자산은 부패로 인해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조차 석유 달러로 거대한 도시를 건설했지만 경제 다각화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전략은 이 패턴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들은 석유를 석유 시대가 끝난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설계된 투자기계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는 지금 노르웨이의 부는 이미 땅속 석유통이 아닌 전 세계 시장에 안전하게 투자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모델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비판가들은 화석 연료로 쌓은 부를 기반으로 한 펀드가 윤리적 투자자를 자처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미래의 지도자들이 과거의 결핍을 잊고 저축보다 지출을 늘리며 안일함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자원이 풍부했던 대부분의 국가들이 맞이한 운명과 비교할 때 노르웨이의 이야기는 결코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원칙으로 쓰인 위대한 정책의 승리였습니다. 이들의 천재성은 금융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문화에 있었습니다.
긴 겨울과 제한된 자원으로 단련된 나라는 사치보다 저축의 가치를 먼저 배웠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그 정신을 법으로 명문화했습니다. 보물을 약탈하지 말고 영원히 지속될 무언가를 건설하라. 바이킹의 약탈은 1000년 전에 끝났지만 식량을 아끼고 미래를 대비하며 세대를 내다보는 그들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거대한 돈의 기계는 단순한 펀드를 넘어 국가를 지키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부터 2020년 팬데믹까지 세계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노르웨이는 막대한 빚더미에 빠지는 대신 자신들이 쌓아둔 부를 사용하여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수조 달러의 빚을 내는 동안 노르웨이는 그저 자신들의 금고를 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안정을 넘어 국가의 주권 그 자체입니다. 인구 500만의 작은 나라가 대부분의 주요 경제 대국 GDP보다 더 큰 펀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훈은 단순하지만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마치 약탈자처럼 자원이 들어오는 족족 태워 없애버립니다. 하지만 노르웨이는 훌륭한 조선공처럼 행동했습니다. 튼튼한 선체를 만들고 골격을 보강하며 다가올 폭풍에 대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르웨이의 석유 펀드가 자원의 저주를 극복한 교과서적인 사례로 연구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회, 그리고 모든 개인은 같은 질문에 직면합니다. 지금 모든 것을 써버릴 것인가? 아니면 오래 지속될 무언가를 만들 것인가? 당신의 자원을 소모해버릴 것인가? 아니면 당신을 위해 일하는 자산으로 바꿀 것인가? 국가적 차원에서 이것은 베네수엘라와 노르웨이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개인의 차원에서 이것은 빛과 자유를 가르는 경계선이 됩니다. 현대의 바이킹이 정복이 아닌 절제를 통해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그들은 높은 세금을 매기고 성실하게 저축하고 전 세계에 투자했으며 자신들의 행운에 취해 흥청망청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원칙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의 축적 중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노르웨이의 보물은 금이나 은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다른 모든 이들이 돈을 쓰는 동안에도 조용히 수익을 창출하는 주식, 채권, 그리고 자산입니다. 바이킹의 긴 배는 포트폴리오가 되었고 약탈은 배당금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인 진실은 간단합니다. 진정한 부는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입니다. 북해 아래의 석유는 다른 많은 나라들처럼 노르웨이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바이킹 후예들의 돈의 기계는 진정한 부가 발견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설계에서 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당신이 세운 규칙, 당신이 유지하는 인내, 그리고 현재를 넘어 미래를 생각하는 용기로부터 말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돈은 일정한 패턴을 따릅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자신들의 보물을 태워 없애지만 노르웨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바이킹의 후예들이 그들의 조상이 꿈꿨던 것보다 오늘날 훨씬 더 부유한 이유입니다.